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증시가 고공행진할 이유가 좀 잘 없어 보여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팔면 안 되는 이유를 딱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팔고 대안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옹달책방을 찾았을 때 제 첫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를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재직 중에 한 10년 정도를 경험했었던 다양한 투자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들려드렸어요. 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경제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식의 깊이를 이제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 채널 한 주주의 잠 못 드는 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과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양한 경제와 그리고 투자 관련된 좀 건전한 지식들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경제대학원 공부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대학원생 조금 이렇게 겁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작이.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경제 덕후거든요. 경제 덕후인데 약간 덕업일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원래 그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도 경제와 경영,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고 얕은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또 지적 욕구가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대학원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사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 박사까지 욕심이 있고요. 아마 박사 학위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경영학과의 박사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재무, 행동 재무 이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논문까지 써보고 싶고 아직 지금 대학원생인 과정에서도 난 어떤 논문을 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와, 그러시군요.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주주님 그렇게 공부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이제 투자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실전 투자도요. 요즘은 좀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보면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좀 흘러가는 측면을 볼 때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횡보장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못나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를 좀 해석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증시가 고공행진할 이유가 좀 잘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브프라임 때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크게 왔을 때 그런 때처럼 이렇게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저는 장기적인 횡보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물가가 높다고 너무 막 경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물 경제가 좋은 거 어느 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그 물가 자체가 그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그 물가가 높은데 그 높은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정책 때문에 이제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지 그 물가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사실 물가 높으면은 우리 주가도 오르고요. 다 이제 우리 이렇게 돈이 풍족해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수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수출 기업이면 환율에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지금 환율을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중에 삼성전자는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웃음을 짓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실업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고용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막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은 오히려 고용난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이렇게 난리인 상황인 게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어느 이렇게 지역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또 지금 실업률, 국내 실업률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신 지표를 찾아보니까 실업률이 한 지금 2.9%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2.9%의 실업률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수치예요. 아, 그래요? 네, 자연 실업률이 보통 3%에서 5%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연 실업률이 뭔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두세 달 쉬었다 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실업률 수치보다 조금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괜찮다. 고용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주머니 사정은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이렇게 소비를 활발하게 하게 되잖아요.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고 좋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물류 문제라든지 뭐 중국 봉쇄 이런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금 물류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뭐 에너지 수급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는 여전히 좋으니까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고공행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행은 단 한 가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고용보다도 앞서서 물가 안정. 고용 같은 거 중요하죠. 고용은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고요.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물가 안정 네 글자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 FOMC 회의에서 자주 이렇게 보이는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는데 이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게 되면요,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 주머니 사정은 괜찮지만 이거는 큰 손들이 다루는 그 돈이 막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큰 손이잖아요. 그럼 그 큰 손들이 다루고 있는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에서 자꾸 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돈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에는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얘네들이 막 빠르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보다 막 더 높아질 것 같은 그 기세로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눈 달린 돈은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금융시장은 한국보다 안정하잖아요. 한국보다 안정한 금융시장에 금리가 더 높아. 그러면 다 미국으로 그 자금들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확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큰 돈이 한국의 그 금융시장, 한국의 자본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낮은 주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간 횡보장을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경제 참여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파는 무리도 있지만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횡보라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파는 사람들만 있으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겠죠. 하지만 이제 경제 참여자들이나 기업이 어느 정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횡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가장 크게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거는 바로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이 주식시장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가계대출이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좀 비중이 커졌거든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한 뭐 16%나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본다고 해도 훨씬 너무 큰 수치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이 가계대출을 갚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파산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의 자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갑자기 막 예전처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뚫고 막 나갈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혹시 그 장기 횡보를 좀 예상하셨잖아요. 혹시 그 장기 횡보를 조금 구체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인 기간으로요? 그게 정말 참 어렵기는 한데요. 금리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계속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어떻게 이제 많은 거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인데 금리가 막 7%, 8% 된 상태에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하고 너무 다르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고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올리겠지만 그걸 이제 낮추는 시점이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움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이요. 아주 오랫동안 긴 횡보를 가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훅 오르고 그래요. 미국 주식처럼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정말 지루하게 진짜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이 긴 횡보장 끝에 한 번씩 올라요.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유럽도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정말 긴 횡보장 끝에 가끔씩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주가가 확 오르는데 뒤에서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주식을 조금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사는 거? 네. 장기적으로 횡보한다고 하면 네,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을 꼭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뭐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주식을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같은 때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보니까 5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들 주가 관점에서만 너무 접근하지 말고 주가가 이 정도 하락하면 배당률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배당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연간 한 2.5%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수출 기업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좋으면 그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되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낮은 상태로 내가 이제 주식을 모아가는 걸로 조금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물론 긴 횡보가 있긴 하지만 그 긴 횡보 중에도 여러분들께서는 2.5%나 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연간 2.5%의 배당 수익률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강남이나 수도권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수도권에 오피스텔 한 1억 정도짜리 샀어요. 그거 사서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나오냐? 월세를 받으셨을 때 수익률 보통 4%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4%에서 5% 나온다. 수익률 훨씬 좋네. 그쪽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피스텔 투자하면 제해야 되는 게 많아요. 세금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고장도 잘 나요. 이것저것 뭐 좀
문제 생기면 수리도 해야 되니까 수리비 같은 것들도 많이 나가고요. 월세 세입자가 그렇게 월세를 또 또박또박 내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오피스텔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2%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적금 뭐 금리 아시잖아요. 2%도 내기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한 2.5%가 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주식이고 지금 충분히 좀 괜찮은 매력적인 주가까지 내려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물린 분들이신 거잖아요. 물린 분들한테는 너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데 또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여가지고 삼성전자가 너무 큰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이제 시장 수익률이라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한 28% 정도가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점 대비 한 31%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전체가 하락한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삼전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하락한 거다 생각하면 이 기업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문제 8만 원에 물렸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단호하게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팔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좀 좋을 때 사서 항상 이런 애매한 때 팔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때 사서 애매한 때 팔아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좌가 녹아버리죠. 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계좌가 녹아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호구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해도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장기간 좀 버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버텼던 과거가 또 되게 긍정적으로 희석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팔면 안 되는 이유를 딱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팔고 대안이 없어요. 네, 자, 뭐 하실 거예요? 지금 달러 1,400원인데 그거 지금 환율 1,400원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달러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그 주담대가 한 거의 7%에 육박하는데 부동산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뭐 삼성 팔아서 미국 주식 애플 살까요? 아니면 그나마 대안은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채권 수익률이 저는 삼전보다 높을 거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전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원화를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 관점에서 삼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삼전을 물을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타는 것도 네, 그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괜찮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제 물을 타는 이 목적이 배당 2.5% 아주 매력적이야. 이 매력적인 거를 내가 취해야겠어. 그런 목적으로 가시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행복하게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많이 사신다고 했던 분들이 처음에 사시는 이유가 장기 투자 얘기하시고 자녀에게 물려줄 거 얘기하시고 그쵸. 그러셨는데 이게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이게 되게 힘드네요. 네, 네, 그게 많이 힘드실 텐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진짜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8만 원에 물렸는데 지금 5만 원이고 하니까, 네, 그래도 지금 같은 때는 이제 배당 보고 좀 가시고요. 이걸로 대안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네, 이거보다 더 괜찮은 만한 투자처가 저는 지금 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지수가 한 28%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떨어진 거고 그래서 막 크게 뭐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뭐 대외적인 변수나 금리적인 변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유동성이 빠져나간 측면 하지만 환율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삼성전자는 웃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은근히 뭐 주가는 무슨 뭐 자기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당장 이제 수익이 아주 좋아지니까 인건비 부분의 부담도 되게 덜해지겠죠. 당장 뭐 반도체만 해도 그 웨이퍼 한 장 팔 때요. 그 웨이퍼가 가격이 다 달러로 매겨져요. 네. 웨이퍼 가격은 다 달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좀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달러 투자 지금 시기에서 막 지금 이제 1,300원 후반인데 1,400원 막 간다는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매수하는 환율은 1,400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가 좀 다르니까 지금 달러 투자는 찬성하지 않으실까요? 네, 환율이 지금 거의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지금도 보니까 1,381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매매 기준율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환율은 한 1,400원이 될 거예요. 네, 제가 1,300원이었을 때, 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원래 여러분 환율은 9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미국 주식 투자를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1,300원을 넘어서 1,400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달러라고 하는 게 무슨 S&P 500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또 그때부터는 또 무섭게 하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달러는 항상 그런 정도의 그런 시황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달러를 지금 높은 가격에서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400원대 환율에 내가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 주가 지금 요즘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환율에서 이미 한 10% 정도 그 이상을 손해를 보고 들어가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시점인데 달러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걸 환전을 해가지고 그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지금 달러를 모아간다든지 지금은 달러를 모을 시점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달러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이미 사놨는데 그 1,000원에서 1,100원대 사이에 사놨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샀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달러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달러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떨어지고 언젠가 또 1,2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높은 채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수출 기업한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신다면 다시 또 달러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확실히 좀 달러가 물론 또 1,400원, 뭐 50원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높을 것 같고 안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를 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저는 항상 사실 그렇게 해요. 제가 미국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한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씩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그걸 달러로 바꿨거든요. 달러 바꾸면 뭐예요? 달러 묵혀놔봐야 달러 예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저는 미국 주식 쪽으로 빠져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달러 환율이 뭐 900원에서 900원대에서 900원대 말도 안 되게 느껴지시죠? 지금은 있어요. 네, 900원대에서 뭐 한 1,100원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는요. 계속 월급 타서 계속 달러를 좀 모아가세요. 한화로 그 돈을 보유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